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 AI 응용학과 김동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회를 발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발달의 인문학적인 고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문학적인 고찰은 기술이 기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기술이 사회, 정치적, 문화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벼운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께서 2000년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는 태양광 발전, 달 여행, 움직이는 도로, 컴퓨터 이용, 소형 TV와 전화기, 원격 수업, 원격 진료, 특히 원격 진료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 문제가 많은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뉴를 TV에서, 컴퓨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요리를 하는 주부의 모습도 나와 있고, 전기 자동차가 달리고 청소 로봇과 전파 신문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1965년도의 세상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버스 요금은 얼마였을까요? 당시에는 아이스크림이 얼마였을까요? 대학교 등록금은 얼마였을까요? 알아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정문 화백은 화가적인 상상을 극대화해서 미래의 사실을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누리는 기술적인 사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차 산업혁명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배웠죠. 근데 1차 산업혁명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정치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인 내용들을 익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면 큰 방직 공장에서 여러 사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일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집에서 가내 수공업을 하던, 농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임금을 받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되었죠. 근로자가 많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노조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가 생기게 되고, 노조가 생긴다는 것은 노조와 이제 사측과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저기에 보면 공장들이 생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고,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도시화가 진전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도시화가 진전되면 사람만 모이는 것들이 아니죠.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그 쓰레기를 먹이려 하는 온갖 쥐, 해충들도 모여들게 됩니다. 100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팬데믹 같은 그런 질병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저는 큰 공장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자본가가 공장을 세워서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제품을 생산해내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 뭘 하고 싶을까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말이 있죠. 저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 상승 같은 거죠. 신분 상승을 하면 정치권으로 갈 수도 있지요.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저기서 영국은 큰 공장을 세워서 직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하게 되죠. 직물을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면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그 많던 면화는 어디서 올까요? 1차 산업혁명 당시 공급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공급망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도 존재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해외에서 수입해야 될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물건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산업혁명 시기에서도 영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대량의 직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하죠. 크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영국에서 직접 그것을 다 만들어서 공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차 산업혁명인데 왜 미국은 등장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 미국이 등장합니다. 면화는 미국에 큰 농장이 있죠. 미국 남부는 면화를 생산하는 목화 큰 농장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흑인 노예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면화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흑인 노예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시는 또 아직도 식민지가 크게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수탈이 되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노예를 공급받아서 또 미국에서는 면화를 생산해서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을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국을 벗어나서 가까운 이웃이지만 한일 관계와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에게는 프랑스가 그런 나라죠. 프랑스도 역시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진행되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은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로 굉장히 유명하고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실은 거기에는 공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 사랑 이런 것들이 줄거리로 되어 있고 그 끄트머리에는 시민혁명, 그래서 정부에 대응하는 큰 데모를 일으키는 또는 데모를 진압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뮤지컬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뮤지컬이 다른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영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 우리나라죠. 그때는 어땠을까요? 18세기는 영조대왕의 시대였습니다. 영조대왕은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왕으로 통치를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영조대왕 때는 우리나라의 문화, 정치가 꽃을 피웠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죠.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드시고 훌륭한 치적으로 교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영화 사도세자에 드러난 것처럼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서 죽이기도 한 그런 매정한 아버지이기도 했죠. 한국의 상황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을 한번 대비해서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은 그런 기술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조차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전해지는 문물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죠.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영국에서 일어난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1899년도, 이때는 한국이 조선 말기이죠. 일본도 들어와 있고 서구 열강도 들어와 있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경인선이 개통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보는 기차가 달리게 된 거죠. 그때 독립신문에서 경인선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화륜고 구르는 소리는 우레와 같아서 천지가 진동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기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리는 기차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우리나라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정치도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과연 그랬을까요? 기차가 들어오면 무엇이 바뀝니까?
기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한강을 통해서 배로 물자를 치러 날라야 됐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포구들이 많았습니다. 마포, 영등포 이렇게 포자로 끝나는 그런 지역들은 옛날부터 인천에서 물자를 서울로 실어 나르는 그러한 도시 역할을 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아직도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죠. 그렇지만 기차가 들어오면서 그런 영등포나 마포보다는 서울역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로 굉장히 빠르게 사회가 변화됐습니다. 기차가 서는 곳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생기게 되죠. 호텔이 생기면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술이 들어옴에 따라서 도시화가 점차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현재로 오게 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에서 보는 것처럼 공장을 볼 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센서가 움직이는, 그리고 자동화 프로세서가 작동하는 공장에서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기계가 모든 생산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시골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 대신 이제는 큰 공장형 스마트팜에서 자동화된 설비 안에서 식량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요새 딸기를 먹으려면 언제 먹어야 되죠? 원래 딸기는 6월 달쯤 밭에 나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새는 2월, 3월에 딸기가 제철입니다. 어린이들은 딸기가 여름 채소란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AI로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는데, AI와 이세돌 구단 간의 대국이었죠. 사람끼리 대국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과 대국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세돌 구단이 5판 중에서 딱 한 판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서 놀랄 만한 사실은 구글이 만든 알파고라는 바둑 프로그램이 사람을 이겼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글 엔지니어 2분이 2024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글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화학상을 받았다니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단백질 3차원 구조를 밝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단백질 구조를 밝힌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새로운 질병이 나와도 그 질병의 원인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굉장히 빠르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노벨상 같은 그런 학문적인 벽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공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화학이나 물질적인 그런 모든 면에서 인공지능을 안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무슨 학과를 가야 좋을까요? 요즘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학과에 가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학과에서 다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제분들은 자제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서 어디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시더라도 꼭 인공지능은 공부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이 1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그러한 변화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 발달의 인문학적 고찰을 해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빨리 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